주제는 제 개인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학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 학기마다 1년에 2차례 정도 워크숍을 통해서 한국민족종교가 국내에서의 학술적인 그런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민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유산이 전 세계의 사회적인 문제나 병리 현상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귀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역시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를 잡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많은 종단에서, 기성종단이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기후 위기 문제나 생태 위기 문제, 그리고 세계의 경제 불평등 문제, AI가 가져오고 있는 다양한 기술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민족 종교의 창시자분들께서는 시대를 보셨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 또 계급의 차별,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 그리고 서구의 강대국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민족에게 빛을 전해주신 거죠. 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동학에서는 동학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민중들이 억압받았던 그런 상황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고, 그리고 3.1 운동 역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민족 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하셨죠.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33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억압받았던 그런 식민지 사회 속에서도 대종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단들이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자신이 민족 종교에 속하면서도 바라보면 우리들이 그 역사를 자랑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현재는 그 위세나 또는 대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생존 정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그런 비전을 이미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지구촌 위기 현상을 얘기를 해나가고, 그리고 이어서 기후의 문제, 또 생태의 문제, 그리고 AI와 더불어서 디지털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좀 적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현대 사회의 유엔이라든지 또는 유네스코라든지 세계 종교계가 현재 아주 깊은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민족 종교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또 실천해 가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글은 쓴 것은 6페이지, 7페이지 쪽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7페이지에 제가 이제 항상 문제 삼은 것은 아무리 좋은 훌륭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소멸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족 종교는 사회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채 대사회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가 근본적인 영성 회복에 소홀하거나 한국 사회와 지구촌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역사가 보여주듯 종교 전통은 결국 소멸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복합적 위기가 중첩된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 민족 종교가 어떠한 사상적,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이고 이번 학술대의 탐구가 갖는 시대적 의의 역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서 21세기 현재 인류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역 전쟁과 분쟁이 지속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강대국 간 대립은 국제 질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난민 규모 또한 2024년도에 기준에서 1억 2,300만 명 정도가 집계되고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겉으로 봐서는 좋게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난민 사태라든지 지역적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가치의 상실과 정신상태의 붕괴가 두드러지는 점 또한 주목이 됩니다. 물질적 충분함과 대조적으로 영적 빈곤과 삶의 의미 상실이 확산되며 이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대표적인 병력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폭력,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 극심한 빈부격차 및 정신적 위기가 상호 연동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은 문명적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민족 종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새롭게 제기됩니다.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위기 대응에 있어서 민족 종교들은 어떠한 사상적 자원과 비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민족 종교는 이런 폭력적 문명 구조를 비판하고 인간, 자연, 우주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독창적 사유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개벽, 해원, 상생, 홍익, 이론 등의 개념은 관계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문명적 병리를 치유하는 철학적, 윤리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상적 자산을 생태 문명의 재구정 속에서 재해석하고 그 학술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 주로 밝힌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벽사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밝은 세상이고 불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평등한 세상이고 남녀의 어떤 차별이 아니라 남녀가 공통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서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리고 강대국 간의 무한한 어떤 경쟁 속에서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서로가 상생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천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민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벽사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 거기에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되어지고 어떠한 신분의 차별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했던 것이고 그런 억압 속에서 특히 수은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불평등의 문제나 신분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1863년도 일무렵대의 관찰사가 숨어서 관찰을 하면서 동학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를 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또한 남녀가 같이 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고대 예법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사용을 남겼죠.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과거가 현재를 우리는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수은 선생에는 많은 선각자들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혁을 꿈꾸었고 그런 변혁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국 민족 종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공학과 그리고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벽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2페이지의 3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저는 발전시켜서 우리가 개벽사상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다를 넘어서서 과연 우리가 현재의 유엔이라든지 전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것이 주요 관심사로 이번에 주제를 삼았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우에는 그 개벽은 단순한 사회 개선이 아니라 문명 질서의 근본적인 혁신을 의미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총체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변혁적 상징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엔이 2015년에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서 제시한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SDGs라고 붙입니다. 17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빈곤, 기아종식, 불평등 해소,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대응에 대한 기존 문명의 구조적 전환을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민족 종교들이 20세기 초 이미 새 하늘 새 땅의 이상을 제시하면서 병든 사회를 치유할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모색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도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는 빈곤 종식, 기아 해결,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평화, 정의 실현 등 SDG에 포함된 의제들은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환경 보전, 인간 존엄과 평등, 세계 평화 번영은 물질적 목표인 동시에 도덕적 정신적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논의의 정신적 기반으로서 한국 민족 종교의 공공성 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엔에서도 특히 유네스코에서 1993년도에 제시했던 세계 보편윤리, 그리고 1993년도에 세계 종교의회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의회 100주년 기념대회 때 선언문을 채택한 것이 바로 글로벌 에틱스라고 하는 세계 보편윤리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이 전부 다 공공성의 윤리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태 공공성입니다. 이컬로지컬 퍼블릭리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 중심적 개발 논리가 초래한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공존의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원불교를 비롯한 한국 신종교는 일찍이 자연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가르쳐 왔습니다. 천도교의 시천주 사상은 만물 속에 하느님이 깃들어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산 선생의 생명 존중 사상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나무 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않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은 호생의 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불교 사원 사상에서 하늘과 땅, 천지우는 법신분의 화연으로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인간은 이에 반드시 보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천지운 사상은 자연을 일방적 개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 관계망 속에서 은혜로운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현대 생태윤리와 상응하며 SDG의 기후행동, 육상 생태계 보존 등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철학적 기반을 구성합니다. 자연을 은혜의 관계로 이해하고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존중하는 관점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생태 문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공공성입니다. 사회 공공성의 핵심의 가치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 그리고 타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국 민족종의 가르침에는 이런 가치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학의 4인 여천 사상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하늘처럼 섬길 것을 요구하는 실천 윤리로서 현대의 인권 감수성과 포용적 사회 이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동학과 천도교는 신분, 남녀, 빈부 차별이 극심했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모든 인간에게 하늘과 같은 존엄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오늘 SDG가 강조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No one left behind의 철학적 토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개혁의 해원 상생 사상 또한 원한이 응축된 사회적 고통을 해소하고 피해자, 가해자 간의 화해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평화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갈등 완화, 공동체의 치유 등 사회 정책의 핵심적 가치와 접점을 갖습니다. 원불기 사원사상 가운데 동포를 강조해서 모든 인간이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공통체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1910년대에 발표한 남녀 권리 동일에서는 남녀가 동일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서 성평등과 교육평등을 추구한 사회의 공공성의 선구적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공공선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SDG의 목표인 성평등, 불평등 감소, 평화, 정의, 제도의 가치와 구도적으로 상통합니다. 한 사람을 하늘처럼 귀히 여기면서 차별과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공공철학은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명 공공성입니다. Civilization Public Use라고 하는 것은 문명 간의 충돌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에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정책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러면서도 패권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나 또는 러시아 또는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경우에도 역시 미국의 패권주의와 주변의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명 공공성의 문제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문제 그 부분에서 헌팅턴이 제시했던 미국의 정책은 간단합니다. 패권주의로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 중국과 한국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키워서 미국과 동등하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의 어떤 힘들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 인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역시 이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친화적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다. 강제적으로 대응해서 더 이상 힘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패권주의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어느 정도 키워놓고는 그 이상 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예속되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게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현재 강대국들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 충돌은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문명 충돌에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 민족 종교가 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문명의 거시적 차원에서 특정 국가나 문명권이 타자를 지배하거나 종속시키지 않는 탈종속적 구조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상생하는 세계의 질서가 공공성의 이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는 서구의 침략적 식민주의와 종교 사상을 총체적으로 지칭해서 서학이라 하였고 이에 대응한 동학을 창시하여 민족 중심적 사회개혁적 사상과 운동을 강하게 전개했습니다. 하느님을 성심으로 모시는 시천주 사상과 후춘개벽 사상, 보국안민과 강제창생 등의 토대로 해서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했죠. 특히 증산의 해원상생 사상은 모든 원한관계를 풀고자 하는 거죠. 또 원불교의 은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만약에 민족종교의 지도자가 유엔에서 일을 하고 유엔의 SDGs의 17개 항목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한국 민족종교의 사상의 근거에서 다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상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직접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장에서 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탈서구 문명 담론, 민족 종교에 대한 문명론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단에서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구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시민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을 통해서 시민이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반면에 마찬가지로 식민지 정책과 그리고 패권주의 정책이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강대국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이런 서구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권위주의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나중에 신광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SNS나 AI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특히 알고리즘에 있어서 그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정책을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역시 쿠팡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흘려 들어가게 되고 그걸 이용하게 되고 결국은 AI가 발전하면서 세계 물리학상, 세계 노벨상에 2024년도 물리학상을 받기도 하고 화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장점과 약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갖춰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쪽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역사는 서구 중심의 역사이고 미국 중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서구 중심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또 제국주의의 성향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그리고 이제는 식민주의가 전쟁을 통해서 식민주의를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식민주의를 새롭게 만듭니까? 경제성국주의를 만드는 거죠. 경제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죠. 문화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죠. 이런 부분들이 종속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종속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힘든 여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우리가 그 협약을 맺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지켜봤겠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버티느라고 힘들었다 그러죠. 새로운 무엇을 만들기보다도 새로운 어떤 새롭게 무엇인가를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진취적인 어떤 경제 협력이 아니라 우리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한 그런 과정들이 지금 보이는 거죠. 이것이 종속주의가 가지고 있는 서구 종속주의가 갖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이번에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도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쪽의 두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한국 민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문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상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상적 자산을 오늘날의 글로벌 담론 및 국제 정책에 접목할 경우에 유엔과 유네스코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존중, 포용적 세계 시민교육, 지속 가능 발전 윤리의 동아시아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1997년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선언을 통해서 현 세대가 자연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책임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민족종교가 강조한 상생과문의 세계관, 현재의 선택이 미래 모든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자각하는 태도와도 상통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민족종교의 문명 비전은 21세기 세계 문명 전환 논의의 중요한 철학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탈종교 시대의 민족종교 역할 전망. 이건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뭐 노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은 좀 제외적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민족 종교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종교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한국의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계 자료가 다 모아지는 것이 퓨 리서치 센터이기도 합니다. 거기 통계를 보게 되면 2020년도 기준입니다만은 무종교 인구가 12억 명에 해당이 되고 이는 10년 전보다 3억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 인구 센서스에 의해서도 전체 무종교 인구가 전체의 56.1%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자료는 저는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 2024년도에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들도 있는데 다 포함을 시키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는 한국의 종교에 대한 인식, 일반 시민이 느끼는 한국 종교의 위상 또는 영향력 몇 %가 되냐? 그랬을 때 약 70% 이상이 됩니다. 전 인구에 있어서. 대단히 높습니다. 70%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감옥을 가면서도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리고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성명들을 내고 끊임없이 그런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그랬을 때에 한국 민족이 한민족이 느끼는 종교 위상이 얼마나 되냐? 영향력이 70% 이상이 된다. 근데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몇 %가 된다고 봅니까? 30%가 안 됩니다. 그만큼 기성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한국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기성종교뿐만 아니라 민족종교에도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종교하고 달리, 노대종교와 달리 한국 민족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아직 조직화가 다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부드럽거든요. 연성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변화를 바로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인식만 높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 한국 민족종교가 사회 문제를 대응하는데 어느 곳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완전하게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화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 문제를 긴급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한국 민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 조직상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신상에 있어서 한국의 정신계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가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신화나 역사나 다 강조하는 것이 중국의 역사 그리고 중국의 문화 모든 것을 중국 속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중화민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일본을 가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하늘에서 말하자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내려와서 일본을 건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천상세계를 어디다가? 일본에다가. 그리고 천선은 누굽니까? 천선은 천황만이 가지고 있는 천황계통만이 가지고 있는 도토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신성한 존재들은 다 천황계에 속하고 일반 시민은 성스럽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스라엘을 가면 어떻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죠. 선민 사상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민족을 똘똘 뭉치게 하죠. 그런 장점이 있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은 아닌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원래부터가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근데 그 하늘의 자손이 한민족만 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해보면 한민족만이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단군의 자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5색 7종의 모든 수많은 인종들이 다 단군의 자손이자 천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한민족의 경우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천손 사상,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 그러면서 개벽된 세상을 통해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 그리고 해원상생, 그리고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이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상이 바로 한국에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서는 저는 비판적으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성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나를 비판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자각을 하지 않으면 키워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비전에 대한 문제, 아주 미래가 창창한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두 번째 문단에서 현재 한국 민족 종교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거나 생명운동, 환경운동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겠죠. 윤승영은 민족 자생 종교는 한국 종교의 주리에서 밀려나 아직도 제도화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한국 사회의 모순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피동적 영합형의 종교에 머물러 있다. 이들 종교는 내적 역동성도 부족하고 일반 대중의 부정적 평가에 의한 사회적 압력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사회적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규식도 천지도수에 따른 운도를 관망적으로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고 현실적 사회참여, 사회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한 비판을 겸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부나마 원불교의 은혜 심기 운동과 원불교 환경연대 등을 통한 생태계 균형,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삶 추구 등의 대사회적 참여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민족 종교가 제시하는 공공성의 비전은 자연을 생명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이웃을 하늘처럼 대하며 문명을 지배가 아닌 공존의 상생적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UN SDGs가 요구하는 정신적 기반과도 깊은 상관성을 지닙니다. 특히 유럽 중심 군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탈서구적 대한 문명론의 모색이라는 현 시대적 과대 속에서 한국 민족 종교의 개벽 사상은 새로운 세계 시민적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공동의 병리를 치유하고 상생의 새로운 개벽을 열기 위해서는 동서양 사회의 통합적 조망과 실천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민족 종교의 비전은 지구촌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해법의 중요한 지적, 영적 자원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